떡국 먹고 우리만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죠. 지난달 1월 3일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사망자 숫자가 출생자 숫자를 넘어선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구 데드크로스가 뭔지 사실 약간 무슨 뭐 SF 만화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지금까지는 그래프가 만난 적은 없거든요. 네. 추세는 있었어도. 근데 이게 이렇게 만난 거예요, 드디어. 우와. 사실 코로나 같은 사태만 봐도 우리가 이런 날을 겪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정작 정말 온 세계가 스톱되고 나서야 와,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처럼 인구 문제도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조만간 우리한테 바이러스 못지않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관심을 갖고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저출산 세계 1위다. 우리가 왜 저출산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저출산 사회가 아닙니다. 보시면 1970년대 보시면요.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쯤 될까요? 4.53명 정도 나왔는데요. 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2점대로 줄어들어요. 2명대로 줄어듭니다. 보통 한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한 2.1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아, 어떻게 0점 몇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을까?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1.3명으로 떨어집니다. 1.3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초저출산 사회. 그렇죠. 초저출산의 숫자가 1.3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 들어서면 1.3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보통 우리가 심각한 인구 위기다라고 하면 1.3을 보거든요. 지금은 0.9, 0.8까지 내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야, 웬일이야. 일본을 보면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은 사회죠. 그런데 일본에서 한번 경험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합계 출산율이 2명, 그러니까 2명에서 1.4명으로 떨어지는데 56년이 걸렸어요. 우와. 우리는 바로 그 2명에서 1.4로 떨어지는데 불과 17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3배나 출산율 저하의 속도가 빠른 것이죠. 대단히 위기적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상황입니다. 근데 혹시 지금 저 2020년이 됐을 때 그래프가 더 가파르게 떨어졌잖아요. 네. 끝자락에서. 거기에 코로나 영향은 없었을까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인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사실 저한테 경조사 청첩장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조금 줄은 느낌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결혼이나 이런 걸 미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그것도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보시면은요. 진짜 많이 떨어졌다. 많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법적인 혼인을 해야 출산을 하는데 그 법적인 혼인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제 아이는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까운 시점만 한번 보도록 하죠.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1년 사이에 약 혼인 건수가 한 2만 건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정말 그 너무 어렵게 지낸 작년이죠. 2020년 1년 동안은 약 5만 건 이상 결혼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2배 이상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다. 결국 그렇다면 출생아 수도 더 줄어들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내년, 뭐 내후년까지도 저 영향은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보통 22년까지는 이런 여파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아이는 보통 요즘에 어디서 낳죠? 산부인과. 그렇죠. 집에서 낳지 않잖아요. 네. 산부인과 자체가 너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에는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산과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있지만 아기를 받는 분만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18년 기준 1,300여 곳. 이 중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절반도 안 됩니다.
전혀 몰랐어. 네. 그래서 이제 병원도 문제지만 아이를 낳으면 요즘에는 곧장 집에 가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산후조리원. 그렇죠. 근데 산후조리원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화된 아주 고급스럽거나 비싼 돈을 주고 갈 수 있는 산후조리원 말고 중소 규모의 산후조리원 좀 싸게 가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후조리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야, 근데 예전에 우리 엄마들 얘기 들으면 그냥 밭일하다가도 그냥 툭 순풍 낳고 또 다음날 일하고 맨날 50년대 얘기. 그랬다는 전설이 있죠. 나만 나이 먹었나요? 나만 나이 먹었나요? 지금 이거는 정부가 이제 매년 그 앞으로 장래 인구를 추계합니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보시면 2017년에 이제 실제 출생아 수입니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이 38만 명이 좀 넘었는데 2020년에는 27만 명이 좀 넘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실제 숫자고요. 정부에서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2011년에 앞으로 2022년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태어날까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45만 명 정도는 나오겠지, 태어나겠지 생각했어요. 저 공무원분들 지금 무사히 계신가요? 너무 차이가 많다. 네. 너무 오차 범위가 와우. 굉장히 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고요. 2016년쯤 되면 얼마가 되었을까? 41만 명이에요. 여전히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다. 아니 저게 가로축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4년 동안의 그렇죠. 추세를 예측하는 거니까 네. 저렇게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현재 인구가 5,182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30여 년 후 2059년 정도를 보면 총 인구가 4천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이 불과 몇십 년 안에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40대 정도 되면은 인구가 4천만 명밖에 그렇게 안 되는 된다는 거죠. 말이네요. 네. 너무 충격이에요. 모든 게 이렇게 바뀔 통계를 보니까 이게 너무 피부로 진짜 확 와닿는 그쵸.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인구 자체가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 중에서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얼마나 줄어드느냐일 텐데 이거는 더 충격적일 것 네, 같은데요. 보통 생산 가능 인구, 이제 직업을 갖고 이렇게 소득을 얻고 그리고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인구의 연령을 15세에서 64세 정도로 봅니다. 바로 이 연령층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는 한 62% 정도 될 거라고 봐요. 한 3분의 2. 그런데 한국은 바로 그 시기가 되면 45.4%,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인구가 나머지 절반 이상의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는 2019년은 73%예요. 그러니까 73%의 인구가 지금 다른 인구를 부양해도 우리가 힘들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금이 많냐, 그죠? 일하는 시간은 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2067년이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사실 이 정도 인구면 구성이 어떤 도시에 갔을 때 굉장히 이 도시 참 조용하고 살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활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네. 한번 목격하고 싶으시면 독일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랑겐펠트라는 진짜 완전 조그만한 진짜 깡총 같은 소도시인데 거기 시내 가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너무 전혀 심심해요. 진짜 할 거 없다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더 큰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완전 그냥 노화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어떤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제 하나의 징후고요. 우리 삶이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 낳는 것도 힘들어지고 미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 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딩크라고 아시죠? 딩크 부부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한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결혼 10년 차 올해 나이 33살 이가화일이라고 합니다. 10년 차 결혼 생활을 딱 지켜보니까 우리는 딩크족이고 아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그런 부부구나. 저희 삶의 방식이 굳이 아이가 없어도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인생을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살 수 있겠구나. 지금이 너무 재밌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애를 낳게 되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걸 포기해야 하다 보니까 딩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사건들도 그렇고 좀 이런저런 사건이 많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양육을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성범죄를 당한다든지 안전이 먼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사실 경제적인 요인이 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너무 비싸지고 하니까 이게 외벌이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지금 살면서 계속 들고 있거든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출산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와, 한편의 광고 영상 같았어요. 사실 이제 이런 딩크 부부가 아니더라도 출산을 이제 망설이거나 출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이 젊은 세대가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이유,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를 제대로 잘 키워나가는 데는 경제적인 것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이 그거를 생각하는데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취업도 힘들고 뭐 결혼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안정된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딩크족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2019년 가장 최근의 조사인데 이제 고용 불안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를 보면 전체 연령에서 다 50%가 넘어요. 3040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3040, 바로 이 연령대가 출산이 집중되는 시기예요. 보통 20대에는 연애를 하죠. 근데 20대 연애를 하는 이 사람들도 60%가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벌써?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소득에 따라서도 좀 의미 있는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왼쪽의 1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그리고 10분위가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입니다. 완전 정비례네요. 남성과 여성을 전체로 보면요. 1에서 4분위.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하위 40%는 기혼자, 결혼을 하신 분의 비중이 아주 낮아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 비율은 어떨까요? 2008년에 우리가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었죠. 그런데 2008년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훨씬 더 뚜렷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이를 더 낳고요. 보통 이제 통계를 일반적으로 보면 중산층 이상은 아이 보통 2명씩 낳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예 결혼을 못하거나 아예 아이를 못 낳거나 이렇습니다. 비대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소득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슬프다. 맞아. 오늘 김소연 씨가 특별히 나오시는 날이라고 해서 제가 이 소연 씨와 귀여운 주한이를 한번 사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정말요? 어머. 지금 아드님이 주한이가 10살이죠. 그러니까 현재 10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많이 컸네요. 10년 지난 거예요. 10년 뒤 2031년에는 이제 주한이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50대를 넘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25%는 신입생을 못 뽑는 거예요.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는 대학이 많다라는 거죠. 어머. 학생 수가 학생 100명을 없어서 뽑아야 되는데 문을 25명이 닫는 비는 대학교도 거예요.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대학이 우리를 골랐다면 주한이 때는 우리가 대학을 골라가면 돼. 학생들을 모집해야 돼, 이렇게 모셔야 돼. 그러네. 알아서 골라서 가면 돼. 그러면 좀 약간 어머니의 입장으로는 반갑지 않나요? 그래도 일단 걱정은 덜은 것 같아요. 이 2031년에. 주한이도 서울대 가자. 대학에 대한 걱정은 일단 덜게 되는 느낌? 근데 이게 이제 갈수록 심해져요. 또 한 10년 정도 뒤로 시간이 흐르면 2041년이 됐을 때쯤에는 주한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인데 그때는 2018년 대비 노동 인구가 17%가 줄어든대요. 와. 근데 이렇게 수치로 딱 노동인구 감소 이렇게 하니까 뭔가 확 와닿는 느낌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노동 인구가 준다는 거는 생산 인구도 줄지만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서비스 받을 사람이 없고, 예를 들면 극장에 공연을 해도 관객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버는 만큼 써야 되는데 쓰질 않으니까 그만큼 또 세금도 되게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한 16년 앞으로 가서 2056년이 되면요. 주한이가 50세쯤 됐을 텐데 그때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어떻게? 나 내고 있는데 저 아니 세금은 많이 내고 받는 건 없어진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지금 주한이가 50세니까 아직 반도 안 사는 거잖아요. 어떡해요? 근데 그때부터 벌써 연금이 다 바닥이 난 어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제 거 어디 갔어요, 연금? 충격적이다. 자, 저희가 좀 충격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물론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암울하구나, 큰일 났구나 해서 그칠 게 아니라, 자, 이 추세를 반전시킬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봐야겠죠. 저희보다 훨씬 앞서서 이미 초고령화와 저출산을 먼저 겪은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이 어떻게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전영수 교수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한 주제는 정해진 미래라는 단어들 아시죠? 네. 사실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거나 좀 보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흐름이죠. 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약간의 힌트들은 어쨌든 우리가 찾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일본을 배워야 하는 이유도 한국이 걸어가야 될 정해진 미래가 지금 현재 일본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따라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따라가고 싶지는 않지만 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로를 보면서 우리는 틀어야 되겠죠, 이제. 일본처럼 하지는 말고 일본을 보고 일본보다 더 잘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도 일본은 이미 앞서서 뭐 초고령화 사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인지 일본의 현재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그 인구 구조가 변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한국은 이제 고령자 연령 기준이 65세지 않습니까? 네. 65세 이상 인구가 점하는 숫자가 얼마냐를 가지고 고령화 비율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국은 이제 15%를 넘겼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4%를 넘기면 고령 사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잘 생각하시면 이 100명 중에 고작 15명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령사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20명이 넘으면 20%가 초과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초고령 사회 진입했어요. 네. 가장 빨리 진입한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세계 최초로 초고령화라는 비율을 찍어서 들어갔고요. 실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총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 감소, 바로 앞선에 있었던 데드 크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이것은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렇다고 인구가 줄까요? 다시 태어나니까. 태어나는 건 줄죠. 근데 인구는요. 우리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보다 빨리 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나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이민자들. 그렇죠. 맞습니다. 즉 국제적인 이동 때문에 총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것까지 감안했을 때 진짜 인구가 줄은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와, 그 정도.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일본에는 노인만을 위한 동네도 따로 있다고. 거긴 막 콜라텍 같은 게 맞나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들을 이제 집적시킨 공간이 이제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저기 가면은 우리 시선에 맞춘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보니까. 이제 도쿄의 북쪽에 있는 스가모 거리라는 곳인데요. 네. 스가모 거리를 한번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지팡이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중간중간에 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쉼터 같은. 이제 일본의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1, 2층은 사실상
물건을 팔려고 매대를 놓기보다는 네. 고령자분들이 찾아왔을 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기반 시설들 위주로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실버 타운의 큰 확장형 실버 빌리지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 2016년 기사를 봤는데 아이들이 쓰는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렸다는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특이하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기저귀 시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6년에 영유아용, 원래 기저귀의 취지였죠. 영유아용 소위 판매 매출액보다 65세 이상 혹은 70대의 고령 인구용, 어른용 기저귀의 매출액이 그것도 역시 크로스 넘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독일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와서 앞으로는 이제 의료 그 다음에 이제 장례 뭐 이런 업체들은 아마 완전 승승장구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고 이제는 약간 그냥 노인들 위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조금 더 체감적인 거는요. 저도 일본에서 그 사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초등학교였었어요. 이게 간병시설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인터뷰를 봤는데 그 학교 졸업생이에요. 근데 이제 연세가 한 70대신 거죠. 그분이 어머니랑 같이 자기가 어릴 때 공부했던 그 교실에 룸이 된 그 교실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사회가 된 거죠. 그 학교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치, 거네요. 같은 곳이죠. 진짜. 그러면 1인당 일본의 경우는 부양해야 되는 인구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노인 부양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100명이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고령자를 몇 명 부양하느냐라는 거예요. 장기 추세죠, 그죠? 장기 추세입니다만 중간에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근데 일본이 진짜 확실히 높긴 한데 지금은 한국이 그래도 제일 낮은데. 네, 근데 갑자기 25년 즈음에서부터 확 수직 상승을 그렇습니다. 하네요, 일본이.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즉 마지막에 있는 2075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고령자 80명을 책임져야 됩니다. 와. 저게 가능할까요? 거의 1대1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훨씬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단순화한 그림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누시죠. 그럼 저는 저 때 제 손주가 저를 부양하나요? 부양을 못 손주라도 받으시죠. 있으면 다행이지. 취소 퇴퇴퇴 하세요. 정말 얼굴도 모르는 다른 청년이 부양하고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게요. 이것도 지금 추정치입니다. 근데 아까 신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제 상황과 추계치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추계를 항상 밑돌거든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낙관적인 그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낙관적인. 저게 독일에서 우리가 그거 Generationen Vertrag이라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이제 약간 세대 간의 조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어린이를 살리고 그 다음에 어린들은 이제 어른들을 이제 모시고 살려는 약간 그런 건데 이 그 세대 간의 조약이 이제 깨졌다가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는 더 이상 약간 연금 못 받을 거라는 전망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일본은 다행히도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도 건재하고 취업률도 괜찮게 좋죠. 유지되고 있잖아요. 취업률이 너무 좋아. 비결이 뭐였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겉보기에는 일본 상황이 어쨌든 좋아 보여요. 네. 과거 일본이 이게 늘 붙었던 수식어 장기 복합 불황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결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실업률이요? 예. 실업률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고용률이 굉장히 회복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상 선진국에서 1%, 2%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 정도 나오면 완전 고용이라고 봅니다. 그럼 몇 %까지 갔어요? 일본 2%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 실업률은 통상 한 8에서 10% 사이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실업률은요, 체감적으로는 한 24, 5%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에 더 악화됐죠. 코로나 때문에 더 악화됐죠. 혹시 이 실업률이나 이런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의 젊은 청년들의 수가 감소해서
지표상 그게 좋아진 거 아닌가요? 아, 거기 채워져서 고령들이. 그런 얘기 많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취업률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24시간 영업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알바를 못 뽑아가지고 야간 영업을 못할 정도였었어요. 좋은 취직 자리가 많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봤을 때 일본은 봐봐,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취업률도 좋잖아. 그러니까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니까 한국도 이제 그 뒤를 따라가지 않겠어? 지금 이제 한국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후가 되면 이 청년들이 오히려 희소 자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곳곳에서 막 뽑아갈 것이야 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때 인터넷에서 일본 취업하는 게 붐이었던 때가 맞아.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한데 지금도 뭐 글 찾아보면은 아직도 좀 맞아요. 준비하고 있는 네.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졸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입니다. 다? 예, 대학 졸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다 합니다. 그 일본은요? 일본은 전수조사가 아니에요. 어떤 조사? 상위 62개 대학의 졸업자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62개면 너무 적지 않나요? 그것도 상위. 그것도 상위예요. 상위.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취직 잘하는 그렇죠.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을 한국은 가잖아요. 뭐 웬만하면 가도록 권유도 하고 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본인의 생애 전체에 걸친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50% 수준입니다. 50%. 갈까 말까를 이제 둘 중 하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굳이 안 가도 취업이 잘 되니까. 그렇죠.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가 한국보다는 적어요.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아르바이트 그 임금이요. 조금 좋은 데는 1,200엔, 1,300엔까지 갑니다. 자, 1,000엔이라고 치고요. 하루 6시간만 알바로 일한다고 쳐요. 6,000엔 받죠. 먹고 살겠다. 자, 곱하기 30일 합쳐 한 달. 18만 엔입니다. 자, 참고로 일본의 대졸자 평균 임금이 19만 엔입니다. 어머. 너무 차이가 없네. 그런데 대졸자들은 또 정규직이잖아요. 그럼 일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심해요. 야근도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알바는 상대적으로 그런 책임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친구들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 보면서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해서 19만 원 받아서 지금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야, 나 알아서 하루에 6시간 반 슬렁슬렁 일해도 너와 비슷한 임금 나와. 앞으로 어차피 대기업 다니면 병원비로 다 쓸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소위 이제 인생을 향해서 이제 좀 전형적으로 해야 될 젊은 친구들의 어떤 향상심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깨닫는다는 단어를 써서 사토리 세대라고 표현하는데요. 득도. 도를 깨달으면 인생 살아봐야 별 거 없다라는 거를 인생공사. 알죠. 그러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해서 미래의 열매로 치환하려는 작업들을 안 하게 돼요. 근데요, 저는 아무리 좀 비정규직이고 좀 무기력하다 그래도 원하면은 좀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본이 좀 부럽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이 그 뒤를 따라갈까 할 때 그건 좀 쉽지 않은 얘기일 것 같아요. 뭐냐면 일본은 1억 2,300만이에요. 인구가 많아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한국은 5천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재미난 것은 1억 2,300만이 성장이 안 된다 해도요. 전년도 1%만 해도 엄청난 GDP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바로 내수에서 나옵니다. 내수는 일자리와 직결되거든요. 인구가 이렇게 줄면은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내려갈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면 수요가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수요가 줄면 공급이 줄어서 가격을 맞추거나 아니면 공급이 그대로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논리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면 부동산의 미래도 밝지 않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선이에요. 네. 근데 서울 수도권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희한하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인구가 줄어도요. 수요가 안 줄면 가격은 올라가요. 즉 인구는 줄어도 집이 필요한 바로 세대주가 되겠죠. 세대주가 늘어나면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저렇게 1인 가구들은 다 서울에 와서 살려고 하잖아요.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가 수요가 서울에 계속 있거나. 그렇죠. 지금 1인 가구가 900만에 달하거든요. 900만에 달하는데 역시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출산율이 이렇게 주는 거와 1인 세대가 느는 거가 반비례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서울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서울은 계속 모이죠. 좁아 죽겠는데. 네. 모이잖아요. 왜 모이자는 거죠? 특히나 15세부터 24세 청년 인구는 교육과 또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취업에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취업에 직결되는 건 뭐죠? 일자리에 또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서울에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1인화를 넘어가지고 끊임없이 지방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사람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서울은 더 바뀌어지는구나. 그렇죠. 재미난 거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방에서는 옛날에는 청년이 왔고 돈이 몰려왔는데 이제는 고령자도 몰려온다고 그래요. 75세 이상의 지방 거주자의 서울 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서울로요? 나이가 든 분들이 서울로? 그렇죠. 자연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돌아가는데 그죠. 병원이 많은 비양한다 뭐 그런.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원래 75세 이상들은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봤어요. 애초에 이론은 60세가 넘으면 잘 안 움직인다고 봤거든요. 당연히 더 많은 문화 혜택, 의료 혜택, 그리고 손주들도 보고 가까이에서 그러려고 이제 서울로 이사 오시는 거죠. 그 대낮에 서울역에 가셔서요. KTX를 한번 타보세요. 타보시면 꽤 많이 달라졌다는 걸 인식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서울에서의 대학병원 약 그 통 있죠? 네, 약봉지. 약봉지. 그 받은 이걸 들고 타셔서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평일 낮에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분들은 그래도 이동할 수 있는 그래도 여력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동도 힘들어. 그럼 어떡할까요? 그런데도 노후의 간병 시설이라든가 의료 시설 이거 서비스는 또 받고 싶어. 그리고 돈도 좀 있어. 그럼 지방에 있을까요? 서울에 오죠. 이걸 다시 부동산과 연결시키면요 재미난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수요와 공급 논리로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뭐냐면 원래 부동산의 수요자들은 집이 필요한 사람 누구죠? 바로 결혼을 앞두거나 20대, 30대 특히나 지역에서 올라오신 서울에 거점이 없는 사람들은 서울에 내 집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들이 필요한 집들을 누가 공급했을까라는 거죠. 과거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주기 가설에 따라서 나는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고 또 이 큰 재산을 자녀들에게 또 정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쪼개가지고 주고 공기 좋은 환경 좋은 저기 지방이나 권역에 내려가서 살 거야라고 해서 중고주택의 전형적인 공급자가 되어 왔었어요. 60대, 70대는.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새로운 수요자가 돼버렸어요. 맞아. 공급은 제한적인데 가뜩이나 공급을 해야 될 사람이 또 수요로 빠져버리면 이거는 시장의 수급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부동산 값은 전혀 뭐 아니야, 그것도 위험해. 교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렇습니다. 표정 되게 얄미우셨어요, 방금.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일반 물건처럼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입지라는 인프라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재화이기 때문에 이것들은요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거에서 굉장히 차별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특히나 인구가 줄어도 안 떨어질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히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떨어지는 쪽도 많습니다. 떨어지게 하는 그 악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는 거가 가장 중요하죠. 자, 일본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하고요. 한국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입니다. 지금도 일본 도쿄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참고로 인구가 줄고 있죠, 서울은. 예. 저 위를 보실까요? 위를 보시면 한국의 수도권이에요. 역시 일본하고 추세가 비슷한데 하나 더 수도권의 집중도가 훨씬 높죠. 네, 퍼센테이지 훨씬 높죠. 이거는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한국처럼 저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체 인구 중에서 100명이라면 52명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50에 가 있네요. 넘어섰죠, 절반을. 근데 재미난 거는요. 수도권이 저렇게 늘어나는 것도 이유도 알겠어요. 어쨌든 서울이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초록색, 서울을 안 보시죠?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은 1990년부터 사실은 추세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1000만이 깨졌죠, 이미.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인 인구도 서울로 몰려드는데 왜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수도권 인구가 늘어날까요? 결국 그 연령별 그리고 자산 축적별 양극화 현상인 것 같아요. 고령자분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것은 의료와 간병의 이유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그런 시설들이 잘 몰려있는 강남 3구 쪽에 75세 이상의 유입률이 현저합니다. 즉 연령도 있으시고요.
경제력도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죠. 반면에 서울 인구는 줄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특히 30대, 40대 혹은 20대의 청년 인구, 원래는 서울 와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신도시 쪽으로, 경기권으로 수도권 쪽으로. 빠진다는 것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특히나 구매력을 갖추고 있고 또 그 기반 시설이 충족돼 있는 지역 공간에서는 또 끊임없이 인구가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예. 신도시도 사실 신도시 나름이잖아요. 어떤 신도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좋은데 어떤 신도시는 정말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고 진짜로 말 그대로 배드타운이지만 그래서 분양 엄청 강구해서 분양도 안 되고 들어갔더니 막 결국 그런- 하우스푸어 돼갖고 분양도 네. 안 되고 공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본을 봐야 될 이유가 일본도 한국하고 유사하게 수도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수도는 다 품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주변부에 신도시들을 많이 지었던 과거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실제 이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한 40년, 5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제 선례로 삼을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뭔가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된 거죠. 도쿄가 있고요. 이쪽 끝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본의 신도시입니다. 약간 일산 같은 곳인가요? 네, 조금 더 가깝죠. 네, 조금 더 가깝습니다. 여기는 다마 신도시 안에 있는 타치가와시라는 데입니다. 자, 이 둘이 사실은 우리가 한국의 신도시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사람들의 가치 선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굉장히 상반된 사례예요. 일본에서 신도시가 고스트 타운이다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죠? 네. 저도 가서 유령 봤는데요. 도시. 한 개 동에 50가구를 분양을 했어요. 입주자는 5가구. 어머야, 무서워라. 거기 어떻게 살아? 어머. 만약 5가구만 들어오면요, 엘리베이터도 안 갑니다. 어머, 불도 다 왜냐하면 꺼져 있어. 50가구가 내야 될 엘리베이터 비용을 5가구가 내야 되는데 내겠어요? 버스 다닐까요? 안 타죠. 다녀도 한 반나절에 하나씩. 그렇죠. 그 60년, 70년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마 30대, 20대에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가족을 구성 막 했던 그분들이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됐죠? 이제 7, 80. 7, 80이에요. 자녀들 분가시키고 나서 부부 둘이 살다가 그중에 한 분이 아프시겠죠. 이제 아프면 시설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도 한 분은 시설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같이 서로 좀 돌봅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이제 또 아프시겠죠. 그럼 이 집이 빈집이 돼요. 시설로 들어갑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지어져 있을 거고 신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팔리지도 않으니까. 예. 이게 일본의 신도시의 지금 평균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일본의 신도시가 저렇게 소위 망했으니 한국의 신도시도 쉽지 않을 거야라는 이제 상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타치가와시를 사례를 보면 같은 신도시인데 또 다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타치가와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지리적 인접 여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가깝죠, 그죠? 네. 더 출퇴근거리도 가까울 거예요. 타치가와시의 역세권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인구가 몰려들어요. 아까 얘기했으나 지방에서 살고 있는 청년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이 지역이 가격이 좋아요. 이 타치가와시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보면 2000년대 그 초반, 2000년부터 한 2015년까지 가격이 한 103, 4% 뜁니다. 뛰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신도시도 신도시 나름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신도시랑 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워낙 비교할 거리가 많아서 뭐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선 그 신도시의 필요성, 그 다음에 정책의 어떤 경험들은 한일 유사합니다. 어쨌든 인구가 몰려들었고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된다는 것들이 89년 1기 신도시가 만들어졌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소위 52%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또 줄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10년, 20년 후가 되면 바통을 연결되는 이제 30대, 40대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구매력이 그것이 뒷받침될까? 반면에 일본의 사례를 또 놓고 보면 어쨌든 인구는 빠질 거예요. 빠지고 일본처럼 그런 경로를 따르지 못한다면 한국의 배드타운,
여기는 정주 기능만 있지 직주 기능이 없거든요. 그쪽 지역을 떠나가지고 일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공간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신도시가 일본의 경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한국만의 독특한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 힘들어요.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 서울은 부동산 불패다. 내려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쭉쭉쭉 올라갔죠. 아직까진. 불패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양쪽 중에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볼 것인가.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격을 결정하는 외부적인 어떤 그 요소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금리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수요라든가.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입지와 관련돼 있는 어떤 특수성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단순하게 평균적으로 일본의 미래를 밟아갈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근 평가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사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성들이 어디 가면 한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디 가면 아이가 몇 명이세요? 그래서 제가 뭐 딸이 1명입니다. 그러면 아니 왜 사회학자가 그렇게 반사회적인 삶을 사세요? 누굴 만나셨길래? 네, 그리고 왜 아이를 낳지 않으세요? 처음 본 사람이. 저는 그러니까 이게 출산이 여성의 몫인 것처럼 그렇죠. 여성 혼자 하는 거인 그렇죠. 것처럼. 소연 씨도 많이 들으셨대요. 저도 그 질문 너무 많이 진짜요? 받아요. 아이한테 뭐 미안하지 않냐. 혼자만 낳고 혼자만 자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거냐. 그래서 막 강의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다들 그런 경험 엄청 많으시고 남편분한테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고 나한테만. 네. 그렇죠. 아이 그래도 그냥 옆에서 봤을 때 소연 씨처럼 예쁘고 또 노래 잘하고 재능 많은 아이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쓱 얘기하는 거지. 그게 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얘기를 근데 여자한테만 한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질문 몇 번 해보셨죠? 제가요? 네. 전 되게 조심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저출산의 문제는 대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 갈까? 그것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 부어 넣고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40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따져보면 신생아 한 명당 약 1억 6천만 원 정도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느끼십니까? 1억 6천씩 안 받은 거예요, 김소연 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받아봤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뭐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기저귀 값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어디 갔지 다?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그렇죠. 그것도 한 2년? 1, 2년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아동수당, 신생아 이렇게 또 양육수당 이런 거 지급이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효과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대표적으로 그 몇 해 전에 잠깐 보실까요? 그죠? 이제 가임기 여성 인구수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쭉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 지도를 보는 이제 젊은 여성들은 말하자면 내가 가임기 여성이라면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이 여성은 많지만 출산율이 대단히 낮거든요. 이게 내 책임인가? 굉장히 이제 분노하게 됐습니다. 이거 나왔을 때 기억나요. 네. 가임 거부 시위하고 내 자궁이 공공재냐 이러면서 여성들이 나와서 시위했던 기억나거든요. 사실 저도 딱 봤을 때 느낌이 무슨 약간 가축을 세듯이 생산하는 사람들. 가임기면 무조건 출산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인상을 줘서 이 지도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여성들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이제 내렸죠. 저기 안에 제가 있다는 게 되게 별로네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성과가 없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사람들의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죄책감, 압박감을 느끼는 사회였거든요. 그 사실은 진짜 뭐 영국이나 뭐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훨씬 저희보다 먼저 한 10년도 더 전에 이런 저출산을 겪었잖아요. 네. 어떻게 해결을 했죠? 최근에 2020년도에 그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두 나라가 있죠. 이태리하고 스페인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고령자들이 계셨고 이제 많은 사망을 하셨어요. 결국 이제 대표적인 고령 국가가 바로 그 이태리와 스페인인데 사실 이 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보시면 1.4, 1.3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숫자가 1.3인데 90년대 중반 2000년대에 이르면 1.3 이하로 떨어집니다. 1.2까지 가요.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다가는 뭐 이건 유럽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지금 21세기 유럽 사회, 전 세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뭐 가치, 화두는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평등 정책이에요. 이태리나 스페인은 대표적으로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사회예요. 맞아요. 엄마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엄마가 밥도 따뜻하게 해주고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그리고 아이도 많이 낳는 게 좋다고 전통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으로는 이태리나 스페인이 가장 출산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세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21세기에 접어드니까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나게 되었죠. 이게 뭐냐면 그 엄마들이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네. 내가 집에서 밥하고 아이만 키워갖고 내 삶이 안 되겠다. 같이 나도 경제활동을 하고 말하자면 나도 사회에 나가서 나 일을 하고 싶고 나의 영역, 사회적 인정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활동, 뭐 사회적 활동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그냥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건드려줍니다. 특히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게 하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도 하고 이런 성평등을 위한 말하자면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안정 이런 정책을 쓰기 시작하죠. 퍼스널 컬러 진단 플랫폼들과 모유를 체결한 결과 모유? 죄송합니다. MOU를 체결한 결과 하지만 완벽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었다. 모든 게 달라진 나에게 힘내라는 응원보다 더 힘이 되는 한마디는 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이었다. 법률혼이라고 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살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아이를 갖고 싶을 때 그때 낳을 수는 없을까? 의외로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하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가족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법률혼을 거친 신혼부부 주택 하면 결혼을 한 거를 법률 도장을 찍어가지고 증명해야 가야 돼요.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아이도 낳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커플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혼인한 커플에게만 지금 주는 이런 현재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드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 인식에 있는 거잖아요. 인식께서는 돈이 안 들잖아요.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식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의외로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직되어 있어요. 맞아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업에서 유연 근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내가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너무 어려. 그러면 근무 시간을 좀 단축할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축하고 다시 아이가 좀 크면 다시 풀타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해요. 내가 풀타임인데 아이 낳아서 좀 시간 줄이겠습니다. 그래? 그럼 영원히 그냥 줄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도는 없느냐? 제도는 있어요. 왠지 많이 해보신 듯한 그런 제가 멘트예요. 전문 연구자 아니겠습니까? 내 상사 같았어. 4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네. 그래서 2018년에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민이 중심이 되고 여성과 남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출산 장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삶의 조건을 안정화시키겠다. 어떤 사회도 경제 성장과 돌봄의 가치가 적절하게 균형이 이룰 때 제대로 갈 수 있는 건데 우리 사회는 이 돌봄의 가치라는 바퀴가 너무 약해요. 맞아.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인구 피라미드에서 왼쪽은 남자고요. 오른쪽은 여자입니다. 이거는 국제 공통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남자고 여자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령자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서울의 2000년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2015년입니다. 2000년에 화살표처럼 삐죽 튀어나온 게 있죠. 이 삐죽 튀어나온 게 이제 70년대생입니다.
예, 70년대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80년대생은 줄고요. 90년대생부터는 이제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출생자 수만 놓고 보면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출생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 독특해요.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70년대생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출생률이 떨어져도 계속 꾸준한 수의 출생자가 한 20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진 80년대생이 아이를 낳을 때쯤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출산은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그리고 점차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두 개의 시점을 갖다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연령 말고 세대별로 겹쳐놓은 겁니다. 이거는 2000년에 20세가 2015년이면 35세가 되겠죠. 그래서 35세와 20세를 갖다가 매칭을 시킨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가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연령대가 10만 명 넘게 2000년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경기도로 가셨어요. 예. 당신 한국인이세요? 10명 중에 1명은 경기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요? 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진짜 많은 아파트들을 지었고 거기에 이제 전세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울산입니다. 울산 2000년대를 보시면 한쪽에 엄청 이렇게 많고 거기 울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쪽에 피크가 만들어지는 연령대들은 주로 언제 생기냐면 공장이 새로 생겼을 때, 그러면 그 공장에 일할 30대, 40대 쫙 모으기 때문에 한번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새로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갖다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그 다음 연령대가 없어요. 없다가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오죠.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 부모 세대가 한쪽에 있고 그 자식들이 밑에서 있었는데 지금 2015년 보시면 다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울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는 2세대예요. 보통.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세대가 은퇴를 하고 그 세대를 손자 세대가 보통 이어갑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이 몇 번 돌아야지만 안정적으로 저 인구 피라미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울산에서 정착한 직장인들이 자식을 키우려고 했고 키웠더니 자식이 거기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에 돈이 나갑니다. 애 식비 줘야 되죠. 집 알아봐 줘야 되죠. 직장 한다고 또 떠돌아다니죠. 부모랑 같이 사는 게 제일 경제적인 거거든요. 근데 떠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떠난 곳에서는 휴먼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도 없어요. 인적 네트워크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돈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써야 네트워크가 생겨요.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지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울산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간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직장을 갖다가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안정적인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집니다. 보통 그 프랑스 제 친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들을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쪽 교회에 살고 할아버지는 파리에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집을 갖다가 이제 받습니다. 근데 워낙 이혼을 많이들 하셔가지고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 제일 친한 친구는 집이 4채였어요. 20대.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몇 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자식을 안 낳았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자 여자 2명이 만나서 자식을 1명 낳고 또 그런 남자 여자 만나서 또 1명 낳고 그럼 원래 집이 4채였다라고 하면은 내려온 손자급에서는 4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혼을 해가지고 새로운 할머니 등장하고 뭐 이렇게 가면 그러면 집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격경사. 예. 이게 저출산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갖다 물려받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홀로 계실 때 이제 독거노인 될 때 손자가 가서 같이 살아드려요. 그러면서 같이 산 거에 대한 보답으로 할머니가 그래 이 집은 네가 가져가라 라고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동네라면서 서울, 한 경제권. 그러니까 어디든 할머니 집을 갖다가 야 집 줄 테니까 와라 라고 하면 가서 받을 수 있는 경제권인가, 직장을 안 바꾸고도 그 집으로 옮길 수 있는가, 이런 하나의 경제권 안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됩니다. 경기도요. 경기도는 정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겹치면 얼마나 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엄청 늘었죠. 예전에 경기도에서 있던 그 인구들의 한 10배 정도가
새로 경기도로 왔고 그중에 8배 정도 되는 사람이 다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오고 가고 끊임없이 계속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서울 태생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안식년 간다고 그 잠깐 외곽에서 살아보지 않을래? 집 좀 봐주라.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그 신도시에서 한 2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경기도라는 게 이런 역동을 갖고 있구나. 아이 키우기 정말 좋고요. 예,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행도로도 잘 깔려 있고 유치원도 있고 네트워크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데 통닭, 김밥, 뭐 순대 이런 거 외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네, 그것도 맞고요. 네.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그 문화라든지 다른 것들을 위한 돈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줄이다 보니까 소비 시장이 안 열리는 거죠. 교수님, 그 지금 아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지금 아이가 지금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둘 낳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미래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들었는데요. 그게 진짜일까요?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저도 말을 되게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인구 절벽 혹은 뭐 고령화, 사라지는 마을들, 그 얼마 전에 갔다 온 지방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대로 가면 한 3분의 1 정도의 촌락이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 지키는 마을도 있어요. 다 이제 떠나가시고 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런 지역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만 계속 나이가 든다면 맞아요. 근데 실제로 동아시아나 아시아나 전 세계에서 인구 이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 사람들이 계속 사는 곳이 아니라 저쪽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뭐 여러 동네에서 서울의 기회를 보고 사람들이 올 겁니다. 와서 새로운 서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인구가 정말 줄까요? 절대 줄지 않습니다. 서울 인구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출산이 안정적인 인구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제일 커요. 초등학생이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국민학교가 미어 터집니다. 국민학교가 너무 빠글빠글 해가지고 야 국민학교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다 지을 때쯤 얘네들은 중학생이 돼요. 그럼 중학생이 되고 많이 지어놨더니 초등학교는 텅텅 비는 겁니다. 그럼 중학교 문제죠. 중학교 지으면 또 고등학생 돼 있겠죠. 그럼 고등학생 돼 있어가지고 지으면 얘네들 취직할 데 없어가지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초, 중, 고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인구 피라미드가 안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이동까지 한다라고 하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 도시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역동 속에 놔두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그것들을 예측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도구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 계획도 있었고요. 그게 지금의 통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출산이 왜 생겼을까요? 라고 하면 사회적인 힘듦, 어려움 때문이에요. 지금 사회가 안 좋으니까 저출산인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저출산 때문에 사회가 힘들어진 것으로 포장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출산을 갖다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출산 정책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정책이 문제인 거지. 사회가 힘들어서 저출산이라는 현상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들을 갖다가 끊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게 할까? 이거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출산의 문제를 남성에서도 풀 수 있는 거고요. 남자들이 일자리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혼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도 빨리 낳을 수 있고 이런 거죠. 전 사회적으로 풀 문제지 저출산이 단지 여성의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쭉 가로축이 연령입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축이 0세고요. 그다음에 가면 갈수록 커서 이제 100세까지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로가 뭐냐면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순으로 집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오면 인구가 온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인구가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17년 동안 누적한 그래프인데 서울은 17년 동안 20대가 계속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20대가 꾸준히 서울로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20대들은 계속 끊임없이 오고 30대가 되면 밑으로 쭉 빠지죠. 예, 경기도로 가는 겁니다. 제가 옆에 보면 경기도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대는 서울을 바라보고 삽니다. 전국에서 전부 다. 그리고 서울은 20대의 블랙홀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서울 인구들이 그 20대를 위주로 움직입니다. 부산은 20대가 17년 동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대구도 미약하게나마 계속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이제 광주는 스케일을 갖다 좀 이렇게 낮춰보니까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점점 그 폭이 세집니다. 서울이라는 이제 블랙홀로 이제 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에서 20대가 계속 서울로 가면 부산 친구들 중에 상당 부분은 서울에 와 있는 거죠. 부산에서 나간 20대들은 새로운 부산의 20대를 끄는 통로가 됩니다. 형 만나러 가고 하면서 계속 서울로 가는 연습들을 하는데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형이 일자리를 갖다 딱 줬다라고 하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서울로 또 끌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20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저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 커피숍 가셔야 되거든요. 두 분 계속 너무 대화하셔가지고 갔다 오세요 두 분. 예. 뒤에서 너무 대화를 하셔가지고 계속 서울로 가는 연습들을 하는데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형이 일자리를 갖다 딱 줬다라고 하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78년생이고요. 말씀하신 70년 마지막 생인데요. 저도 시골에서 마산에서 상경을 했어요. 20대 때 상경을 해서 지금까지 자리 잡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자리 잡지 못하고 결국 밀려서 인천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돼서 그대로네요. 이분이. 그대로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느끼고 있고 또 초등학생 두 자녀를 데리고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공감이 돼서 계속 뒤에서 공감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두 장의 피라미드가 정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터울 정도 되는데 양쪽을 갖다 비교를 해보면 대치동은 똑같죠. 네네. 이 삐쭉 튀어나오는 게 엄마들, 아빠들일 거고 아래쪽이 자식들일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위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난다고. 쭉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위기, 중학교 위기, 고등학교 위기 쭉 갈 거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혀 위기가 없습니다. 위기가 없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 장면인데 자, 이주도입니다. 이때 있던 친구들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새로 같은 나이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학원 가다 보니까 학생 연령대들과 그 부모 연령대들은 대치동으로 들어오고 교육이 딱 끝나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언제나 중고등학생들이 엄청 많고 중고등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있고 나머지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안정성이 필요해요. 연령의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언제든지 일할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걸 거꾸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일할 수 없을 때 여기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도시가 젊은 인구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젊지 않은 인구는 알아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의 안정성은 개인의 삶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들입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여기서 도망갈지 모르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위에는 이제 마산인데 지금 보시면 피라미드가 두 개가 다른 것처럼 보여요. 한쪽은 넓고 한쪽은 위로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겹쳐놓고 보면 그대로 나이가 드신 겁니다. 그대로 나이가 드시면서 마산의 2000년대랑 지금의 마산은 완전히 다른 인구 구조인데 사람들은 바뀌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주 효과가 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의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70년대생은 마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밖으로 나갑니다. 3분의 1 정도가 없어졌다라고 보여요. 마산에 있던 70년대생이 3분의 1 정도가 다른 도시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피라미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의 안정성은 나의 역동성입니다. 나의 불안이고 나는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 도시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